오늘부터 임용 예비 이 교육학 교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2021년도를 대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육학을 강의하는 이인재고요. 오늘부터 아침에 보니까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엄청 추웠죠. 또 어제는 또 눈이 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는 오늘 보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718명, 어제는 토요일 날은 1000명이 넘었죠. 아주 엄중합니다. 저도 이제 참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남 탓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좀 조심하고,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적에는 직강을 선호하신 분들은 강의실에서, 그 다음에 또 인강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 2021년이 됐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도록 하시기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저서가 이인재의 이 테마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서 부분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윌비스 임용고시 학원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카페에 가셔가지고 이인재 교육학 카페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요걸 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찾기 쉽게 이인재 교육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자,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교육학 기출 분석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해놓고 촬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왜냐면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 이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는 좀 성격이 달랐죠.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가 탑재가 될 겁니다. 자료는 이러한 형식으로 탑재가 됩니다. 네, 작년도하고 PPT 양식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학원 측에 부탁을 해서 제가 이런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학원에서 요 PPT를 만들어 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자료는 이 A4 용지 있죠? 요 용지로 나가시게 된다. 좀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PPT에, 또 제가 만든 PPT에 익숙해져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작년에 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바뀐 형식에 좀 적응을 좀 하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먼저 기출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요걸 먼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혜택 및 그 다음에 강의 안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정 혜택이 나와요. 자,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정해서, 그죠? 기간을 정해서 혜택을 드리겠다, 요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한정 혜택의 내용을 보시면, 자, 물론 연간 패키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월 4일이 바로 2022학년도 대비 이 기초이론반, 다시 말하면 1년 커리의 정규 시작이 되죠.
그런데 1월, 2월 달, 자, 이 기초 이론반이 있습니다. 요 기초 이론반을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 다시 말하면 2달치 수강료를 가지고, 자, 3, 4월 달부터 9, 10월까지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 1월 4일까지만입니다. 1월 4일까지만 한정해서 혜택을 드린다는 점. 여러 가지 또 이 한정 혜택을 실시하게 된다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 그죠? 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이 많아요. 또 이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사기를 좀 진작하자라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 혜택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그죠? 여러분 뭐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도 다 아실 겁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 자, 이 출제 형식은 거의 동형입니다. 다만 내용의 동형이냐 형식의 동형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 한 4, 5년 동안은 형식이 거의 동형이었죠. 그런데 자, 이 작년 올해 이 실시된 기출문제에서는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요 형식이 한 3년에서 4년은 가죠. 그러면 바뀐 형식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도 약간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임용 예비 교육학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오늘 첫날입니다. 월화가 되죠. 그리고 2주에 걸쳐서 4회로 진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재는 자, 프린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교재로 진행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교재를 사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앞으로 제 강의를 듣지 않을 친구들은 또 이 제 강의를 접할 기회를 아예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좀 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이 4가지가 되죠. 특징은 4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특징은 여러분 프린트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 이 강의를 하게 될 임용 예비 교육학 교실에서는 크게 파트가 2파트로 나누어져요.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론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1970년대부터 바로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바로 미국에서도 비판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자유주의 대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석학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2000년대 들어와서, 자, 2000년대, 특히 10년대 중반 이후가 되죠. 이때부터 자,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바로 이 세계 사회를 선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라 하자. 그래서 흔히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설명하고, 또 하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 해가지고 이 2파트로 나누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제가 분석해 놓은 바로 이 기출 분석 자료하고 요걸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출제 영역은 4개 영역이었었죠. 4개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평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가 바로 극성을 부리게 되면서 자, 학생들이 바로 이 언택이라고 그러죠. 비대면 수업이 바로 중심이 됐었죠. 그래서 바로 온라인 수업이 중심이 됐었고, 이 온라인 수업이 언급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이든 그 다음에 하시지 않았던 분이든 뭐 예측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면 행정 파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교직 논술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자, 이 교직 논술이 다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크게 보면 바로 네 파트. 물론 그 나머지 파트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행정 파트가 되죠. 행정 파트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교직 실무와 관련이 돼요. 교직 실무. 그 다음에 또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 각 학교에서 2022학년도가 되겠죠, 이제. 자, 내년이 2021학년도고, 그럼 2021학년도에 시험을 봐서 여러분 임용시험에 합격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2022학년도에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각 교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중등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결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015 이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바로 총론과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총론과 강론에서 보시면 여러분 교과별 수업 시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3년 동안에 몇 시간, 영어는 3년 동안에 몇 시간. 그리고 자, 이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에 근거해서 바로 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바로 편찬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교과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이것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빼먹고 나온 부분이 두 파트가 있죠.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이건 교직 실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 과정이죠. 이 두 파트는 여러분들이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임용시험에서 교육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바로 교육학과 교직 논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점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역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행정,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자, 이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교수 학습 방법.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교수 학습 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교수 학습 지도를 가장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기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세 개 파트가 가장 핵심이 된다. 그 나머지 이제 이 평가도 중요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 기초 이론반에 들어가면 왜 평가가 중요한지, 그리고 평가에서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물기를 이 자기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바로 이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평가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이 교육 과정에서 바로 새로운 관점 생성 현상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생성 현상적 관점이라 그러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돼버리거든. 그런데 물론 그건 맞아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근거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생성 현상적 관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바로 학교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답이 돼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이 교직 과목들이 있잖아요. 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생활지도. 그래서 이 생활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시험에 언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교육 심리학이랄지 아니면 교육 사회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실수하지 않고 자 이 정답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육학을 함에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육사하고 철학 파트입니다. 물론 교육사 철학 파트가 시험에 안 나오지 않는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이 한국 교육사,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학교 유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문을 주고 바로 학교 유형 형태를 묻는다면 바로 교육사 파트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사상가를 묻는다. 그럼 이건 철학과 연계시켜서 이 교육사 파트가 시험에 언급될 수도 있어요. 이렇지 않는 한 바로 한국 교육사,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자 2021년도에는 그렇게 이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저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파트가 되는데 여기다 이름 써놓으세요. 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이 파트가 덧붙여져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특징을 보시면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다만 이제 쓰는 형식이, 묻는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충실도 관점하고 생성적 관점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 충실하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충실해서 가르칠 것이냐죠.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이죠.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2022년도 발령을 받아서 여러분 교과서 있는 내용을 완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가르쳐야 돼. 바로 이 국가교육과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충실도 관점, 그 다음에 생성적 관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이 뭐냐면 기존의 형식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를 딱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박스 안에 딱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이 대화체 형식으로 아니면 생활 일지를 중심으로 쭉 설명해 놓고 밑에 이제 배점이 나와 있었죠. 자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의 이름과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이 교육과정의 효과 또는 의 한 가지씩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 시험에 나왔던 바로 이 교육과정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예요. 유추, 연계, 동그라미,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여러분이 확고한 교직관에 근거해서 내가 교사라면 나는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자기 평가를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교육공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겠다. 그죠? 바로 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 답안이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내용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점을 다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5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7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추와 연계 그리고 이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암기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내용을 방안을 그죠? 유추를 그 다음에 연계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안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 더 자, 한 주제 예를 들어서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자,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형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제죠. 특히 이제 우리는 임용시험 제도가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항상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제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강의를 개강하면서부터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그러나, 그러므로, 하지만 이런 단어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점위원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주어를 무엇으로 할 거냐? 요 주제어로 써라고 말입니다. 그럼 주제어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자 기출문제를 보세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주제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론이 네 문단이고 그 다음에 서론이 한 문단이고 결론이 한 문단이잖아요. 그러면 총 6문단입니다. 항상 주제어는 많이 사용하라. 그리고 자주 사용하라. 주제어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라.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문단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행정 파트가 있잖아요. 합리성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 각 한 가지, 점증 모형의 구체적인 방안 한 가지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통 한 6줄에서 7줄, 많이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2줄까지 쓰거든요. 10줄까지도 써요. 그러면 10줄까지 쓸 때 문장을 끊지 않고 10줄 다 쓰겠습니까?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한 문장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하여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단어 쓰지 마라. 항상 주제어는 뭘로 써라? 주어는 요걸로 써라. 요걸로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 출제 경향 분석 제일 뒤쪽에 가면 분석에 가면 제가 이제 글을 써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한 문단에 보통 많게는 4번, 5번까지 최소한 적게는 2번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인지하고 있구나를 채점위원들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채점의 세분화가 되죠. 이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으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채점을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위원들이 이 채점 기준으로 정해놓은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방안을 쓰지 않으면 0점 처리할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수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인문사회, 특히 인문학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유사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분 점수를 줘. 여러분들이 주제어만 잘 써도 최소한 몇 점은 맞느냐? 1점짜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틀리고 만약에 주제어만 썼다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럼 최소한 0.3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제어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전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본문에서 힌트를 많이 제공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힌트를 많이 제공한 이유가 뭐냐면 60분 동안에 이 내용 전체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60분 동안 이 내용의 답을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논술의 내용 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글을 쓰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얼른 본론 내용으로 올라가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시문을 읽어보세요. 그 제시문을 가져와서 답안지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론 수업과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다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학원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지금까지 자, 문제가 안 나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 총론하고 해설서 안 읽어본 학원 선생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뭐 다른 선생님 다 마찬가지인데 뭐 전부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 다룬다면 어떻게 되느냐? 학원에서 강의 안 해야죠. 그죠? 뭐 그것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이 되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미 다른 선생들의 뭐 기출 해설, 자, 이 강의를 들었으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바로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되 밑줄 그어놓으세요. 연계와 유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요거 안 되면 야,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논술과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이 있는데 이 논술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논술 그러니까 논술이 곧 교육학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응? 자,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주제가 주어지게 되죠. 프로젝트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자,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통틀어 묶어서 우리가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교육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직 과목이 있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바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행정, 교수학습지도, 교육심리학, 생활지도, 교육공학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이 뭐가 됩니까? 교직 과목이에요. 그 교직 과목에는 전부 다 무엇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장, 밑줄 그어놓으세요. 현장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 네 가지 교육과정, 교육평가, 공학, 행정이죠. 요 네 가지 기출문제를 쭉 보면 이것이 공통된 특징이 뭐가 됩니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자,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방안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바로 이걸 적어 놓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육학 논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자, 이 교육학을 자, 오지선다로 시험 보지 않고 논술로 시험 보려고 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크게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배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 이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임용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시험 제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직전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 양성 교육이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교사 양성 교육을 대학에서의 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어떤 문제든 어떤 형태의 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대학만 졸업해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교직 과목만 이수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혀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현장과 그 다음에 시험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역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논술이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형식이 자, 오레오 형식과 같은 형태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기출 분석을 들어가서 봅시다. 제가요 조각조각 쪼개놨습니다. 쪼개놔서 쪼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요 PPT를 봐도 되고, 아니면 요 프린트를 봐도 되고, 기출문제를 봐도 돼요. 자, 먼저 논술 발문을 좀 봅시다. 다음은 공공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교사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이다. 상당히 좀 우정이 두터웠나 봐요. 그죠? 우정이 두터웠나 봐.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자, 밑줄 그어 놓습니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과연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바로 얼마만큼 고민을 했겠느냐. 그죠? 하여튼, 자, 고민한다고 칩시다. 주제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에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게 이제 발문입니다. 발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첫 줄 밑줄 긋습니다. 논술 주제와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지를 받으면 초안 작성 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안 작성 용지에 이 주제를 동그라미 쳐놓거나, 아니면 자, 답안지 작성 용지 바로 옆에다가, 그죠? 항상 주제를 써놓고 주제를 자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연계해서 밑줄 논리성 있게 서술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을 봅시다. 자,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요, 자,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 제시합니다. 자, 본문 보고 싶은 친구에게. 그죠? 그래서 중략입니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학교가 학교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 자, 그 과정에서 나는, 자, 밑줄 그어져 있죠? 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교육평가 방안,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고민을 했고, 그리고 교사 협의회에도 참여했어. 그동안에 이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죠. 자,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죠. 그래서 자, 초기 교직 생활 초기에는 자, 밑줄 그어져 있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어. 그런데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는 거야. 자, 밑줄 봅니다. 자,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이 되죠. 여기에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충실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 이 고시하잖아요. 그럼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바로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내용을 전달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 새롭게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밑줄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이죠. 이게 이제 생성적 관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교사와 학생이 자, 함께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물론 생성형, 그 다음에 현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이 뭐가 됩니까? 교육 과정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교육의 장면에서 바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해서 바로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생성형, 그리고 현성형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필요, 흥미,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은 가능해지느냐?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가능해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만 봐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보려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보냐면 프로젝트 수업을 하겠다는 거거든. 현실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는 바로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순수하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된다? 바로 학교 중심 교육 과정으로 봐야 된다. 누가 제시한? 스킬백. 이건 스킬백의 관점을 써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 B점을 봅시다.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을 스나이더입니다. 뭐 스나이더가 나오니까 그죠? 뭐 학생들이 그럽니다. 아, 누구 책에는 스나이더 나왔어. 그러면 스나이더만 딱 보고 그죠? 답안지를 못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설명할 때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의 관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 한 가지가 되죠.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을 쓰라고 했습니다. 요 방안이야, 방안. 요게 이제 달라진 형태가 된다. 내가 이야기한 바가 요거예요. 운영 방안. 운영 방안.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바로 4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분석을 봅시다. 이건 충실도 관점. 그래서 충실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입니다. 내용.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국가 중심 교육과정. 또는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 교육과정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 에 근거해서 교육 내용,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그 다음에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 국가중심 교육과정은 제일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죠. 목표.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있잖아, 내용. 또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그것을 내용으로 보는 관점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고 경험으로 본다면 무슨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자, 앞으로 자, 이 교사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보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내용에 충실해 왔는데 여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응? 그 다음에 내용이 됐든 경험이 됐든 이것을 언제 어느 때 가르칠 것인가를 자, 이 결정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조직. 조직 해서 가르쳤으면 그죠? 가르치고 했으면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거지.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이제 종전의 이 평가 방식을 달리해서 이젠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행평가를 하겠다 그 말이지. 수행평가 유형 중에서도 자, 어떤 평가가 된다? 자기평가. 그런데 이런 수행평가 유형 중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뭐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던데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자기평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평가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협의로 보면 자기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장점. 그래서 학교급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충족시켜주죠. 그래서 운영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충실도, 국가중심입니다. 국가중심. 다시 말하면 중앙집권이죠. 중앙집권이죠. 최대 장점이 되죠. 최대 장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에 근거했을 때 만약 학생들이 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만약에 다른 시도 아니면 농어촌으로 전학을 갔다. 가장 편리한 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정성이죠, 안정성. 안정성. 그런데
여기는 바로 누가 중심이 되냐면 바로 국가가,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선정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교사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이 교육과정 과정에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문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국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동의하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된 내용을 경시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시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경시하게 되겠죠. 그죠? 경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국가에서 의도한 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바로 경시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다.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시를 그 다음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정 과정에 누구를 참여하게 시키면 되는 거야? 교육 주체. 이들을 참여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지배했던 1920년대부터 바로 교육과정 결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새로운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삼으려면 한없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지금 현재 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강론을 잘 고치지 않아요. 총론 위주의 바로 이 교육과정 개정인데 여기에 교사 대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학부모 단체 대표 참여합니다. 학생 대표 다 참여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들 간의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서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총론이 약간씩 이렇게 변해 와요. 그러면 봅시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죠. 한 가지만 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바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거든. 그러면 이 방안을 가장 여러분들이 바로 이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수험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그 가장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실수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 봅시다. 이 관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에 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 요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운영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써놨죠. 그죠? 첫 번째를 보시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융통성이 있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이것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꿔주시고 융통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의 능력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학교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잘 아는 교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생성적 관점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바로 이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에 대한 바로 답안 내용이 되죠. 이걸 참조하시면 된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프린트로 보면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논술 답안 작성해 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된다? 주제어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문제가 되죠.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와 그 다음에 수업 실행 방안 4점이 되죠. 자, 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이 주제가 되는 평가가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내가 해야 할 이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뭐가 됩니까?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적절하다 그 말이죠. 이 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로 그 적절한 이 평가 방향을 어떻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죠? 요거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점이 나오죠. 그래서 교육적 효과 2가지입니다. 효과가 2가지니까 효과 1가지를 쓰면 몇 점이 되겠습니까? 1점. 효과 1가지를 쓰면 1점. 2가지를 쓰면 2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번에 뭐가 나와 있다? 방안. 그죠? 그래서 이 평가를 수업에 실행하는 방안 2가지를 쓰라. 그래서 여러분 2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1가지만 썼다면 몇 점? 1점. 2가지를 다 썼다 그러면 2점. 그런데 2가지를 다 썼다 하더라도 자, 학생의 자기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어때요? 2점을 다 맞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는 이 방안을 쓰고 하나는 다른 방안을 썼다면 어떻게 돼? 2점을 다 맞을 수는 없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방안 하나를 딱 쓰고 끊어. 그런 다음에 자,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둘째 할 때 실행하는 방안으로 둘째 앞에다가 뭘 써놓으면 주제어를 써놓으면 부분 점수를 맞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답안지를 쓰라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기평가는 바로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평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 이것을 바로 자기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교육적 효과 2가지를 보면 첫째입니다. 상위 인지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 하나. 여러분들이 자, 요 하나만 여기까지만 써도 돼. 여기까지만. 그런데 나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자, 채점위원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되겠어. 그래서 또 쓸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효과 2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첫째하고 둘째 여기까지만 쓰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봐도 저는 무엇을 골라서 썼냐면 평가지법하고 그 다음에 수필이나 기록 요걸 가져왔어요. 내가 아까 자, 이 포트폴리오는 엄밀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자기평가의 한 유형일 수 있지만 자,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는 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더 물어보고 싶을 내용이 있으면 제 카페로 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평가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학습 과정 및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응? 자,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 나는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응? 이렇게 자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필이나 기록이죠. 그래서 이 수필이나 기록은 바로 자기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 문항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학습 활동 그리고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필이나 기록이에요. 응?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4점이 다 된다. 4점이 다 된다. 된다. 아니면 수필이나 아니면 기록 아니면 체크리스트로 뭐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 자 포트폴리오로 써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온라인 수업이 되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어.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바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습 환경입니다. 자,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자고 했을 때 바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의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집에 충분하게 자, 이 인터넷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PC도 있고 아니면 자, 노트북도 있고 그러면 학생이 자기 방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환경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집에 PC가 없다. 노트북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안 계신다. 조선 가정이다. 그럼 할머니가 바로 PC를 다루지도 못한다. 이것까지도 뭘 말합니까? 수업 환경, 학습 환경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동그라미 토론 게시판, 그죠? 그럼 배점을 봅시다. 배점. 그래서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각각 한 가지가 되니까 학생 특성 하나, 환경 하나 하면 1점씩에서 2점이 되죠. 그 다음에 김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옷이 하나 빠져 있네, 그죠? 쌍시옷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각각 하나 두 가지에서 4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봅시다.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한 가지가 되죠. 자 온라인 수업입니다. 또는 온라인 학습 이렇게도 많이 하죠. 자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이용한 개인화된 맞춤식 교육을 바로 온라인 수업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럼 학생 특성 측면이 됩니다. 환경 측면이 되죠. 그래서 학생 특성 측면을 보시면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수준에 맞아야 학생이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습득해야만 바로 본시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 목표 달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자 학습의 성공이 이어지게 되고 학습 동기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게 되면 본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학생의 흥미가 상실이 돼. 그러면 바로 학습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자주 학습을 빼먹게 돼.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돼? 목표 미달성 학생이 되게 되죠. 학습에 부진을 보이게 되죠. 이것이 축적이 되면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교사가 됐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는 항상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학생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도 안 돼. 너무 쉬워서도 안 돼. 항상 어떻게 돼? 적정한 수준에서 난이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학생의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내용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예?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측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래서 여러분 하드웨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죠. 바로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료 내용이야, 내용. 그래서 자, 매체와 학습 자료, 열람실, 그룹 미팅, 아니면 상담자와 상담을 위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등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등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써도 돼. 이게 환경 측면이 되죠. 그 다음에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두 가지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토론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형식의 유스넷 게시판입니다. 응? 유스넷.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온라인 수업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응? 그래서 바로 협동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도록 조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방안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되죠. 합리성 모형과 점증 모형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 자, 교사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 A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이었어.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 A안과 B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과정과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자 교육과정과 행정 여기는요 여기 수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 응? 이 내용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먹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요 문제. 요 문제. 요 바로 점증 모형. 그 다음에 합리성 모형. 내가 이론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자, 가장 A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A안에서는 의사결정자, 정책 결정자를 누구로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자,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가장 최선책이고, 가장 목표를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르치면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합리성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판한 바로 누진적 모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점증 모형은 아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 중간 단계의 작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의 결정들이 바로
단계를 의사결정 단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정 삭제가 되죠.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대안이 선택이 된다. 정책은 누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안이거든, 비안. 네? 그래서 바로 합리성 모형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점증 모형, 그리고 만족 모형. 그 만족 모형과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최적 모형. 다 설명했죠, 그죠? 방안을 자 여기 나는 비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 모형의 단점 각각 한 가지를 쓰래.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런데 방안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혼돈하지 마라.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 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신감 가지고 쓰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단점 각각 한 가지씩이 되죠. 응? 그래서 합리성 모형은 여기 안 써도 되는 거야. 합리성 모형은 그죠?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이거 안 써도 돼. 나는 설명을 위해서 써놓은 거야. 이 모형은 합리성 모형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종 대안을 은이 아니고 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이 되죠. 자, 점증 모형의 특징이 나와 있고 의지성이 결핍되어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고 개혁이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하다. 그지?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럼 자 봅시다. 점증 모형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을 보면 이겁니다. 학생회의, 그 다음에 학생회의 학생회가입니다. 학교 경영 참여 촉진과 학교 단위 자율평가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학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방안이요, 방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방안에 제시하는 데만 그치지 마.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한다면 학교를 이렇게 한번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죠? 한다면 과연 지금의 학교 형태 가지고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혁신학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교는 뭐냐? 혁신학교밖에 없다고 말이야.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바로 자 생성형과 연결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때 점증 모형이 아닌 바로 혁신학교를 가지고 물었다면 그 문제 가장 최고의 문제가 될 뻔했어.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느냐? 혁신학교로 갑니다. 저는 혁신학교로 갑니다. 제가 2020년도 강의를 하면서 내가 끝까지 밀었다는 것이 혁신학교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논술 답안 작성이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답안은요 모범 답안을 넣습니다. 항상 뭐 학원 간혹 학생들이 이 카페 쪽지로 질문을 해요. 자, 모모 선생님의 모범 답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나는 모범 답안이 딱 해서 쪽지가 오잖아요. 저는 절대 답 안 합니다. 모범 답안은 없다. 그 선생님이 바로 그 답안을 가지고 채점 기준표로 삼았다면 그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어. 그건 강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쓰려면 어떻게 돼? 뭐 예시 답안 요 정도는 가장 근접한다고 보는 거지. 그럼 참조만 해, 참조만. 그래, 내가 글을 쓸 때, 답안을 쓸 때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참조만 하라고. 단 참조할 때 반드시 여러분 다시 써보기 해야 돼. 주제어를 뭘로 쓰자? 주어로 써라. 요건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있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